예, 교육감입니다. 원래 시나리오에는 우리 교육감님의 질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가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 오셔서 너무 심심하신 것 같아서 지금은 개그하는 중입니다. 개그 콘서트 중이라 제가 문제 질문을 한 개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가 도정 질문의 질문 요지가 고교 평준화 이대로 되겠느냐 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소신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질문이 너무 방대합니까? 추상적이어서 제가 그렇습니까? 좀 지금 그래도 제가 답변을 먼저 좀 올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교 평준화라는 것이 저희들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의 지나친 학업 부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중학교도 입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입시 때문에 중학교 입시가 있으면 초등학생들이 이제 공부, 그리고 고등학교 입시 때문에 중학생들의 지나친 과열된 공부, 그리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평준화 정책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것은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평준화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경쟁 입시를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것은 어떤 가치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원래 목적대로 부합할 수 있도록 또 특히 우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학생 수가 줄어들므로 해서 일어나는 현상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제가 이 평준화와 관련해서 공부하는 과정에 미래교육 지원 이 질문서에는 없습니다. 없지만 독특한 게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이 톡톡하는 게 이게 뭡니까? 어떤 정책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주셨으니까 제가 사실 우리 의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제가 자랑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랑하는 자리는 아닌데 그래도 해보십시오. 예. 이건 답변입니다만, 예.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상남도 교육청이 지향하는 미래교육, 그 미래교육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학습하는 것을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최근에 원격 수업이 갑자기 우리 학교에 도입이 되면서 원격 수업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편리하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저희들이 그 개발을 서둘렀던 수업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크게 봤을 때는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어떤 학습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AI로 이야기되는 인공지능, 그 다음에 학생들의 학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그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개인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플랫폼, 이것까지를 저희들이 아이톡톡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했는데, 이번에 원격 수업이 도입이 되면서 선생님들이 컴퓨터로 수업을 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출석도 불러야 되고 수업도 해야 되고 또 다양한 그 콘텐츠들을 불러서 아이들에게 소개해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것을 통합적인 통합 로그인으로 우리가 만든 그 플랫폼 안에 들어오면 한 번에 로그인이 되는, 로그인 했다가 또 나왔다가 다시 로그인하고 패스워드 치고 이런 복잡함이 없이 한 번에 로그인이 되면서 그 플랫폼 안에서 편리하게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이 제일 우려하는 그 아이들이 원격 수업을 하면서 뭐 유튜브도 보고 또 아이들이 가서는 안 되는 이런 사이트도 들여다보고 하는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 일단 그 플랫폼 안에 학생이 들어오면 다른 것을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원격 수업 도구이면서 저희들이 더 크게 하나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이 2018년 저희들이 원격 미래교육을 구상을 하면서 물론 미래교육 테마파크를 제가 공약으로 내고 교육부를 설득하고 뭐 결국 그 설득이 성공해서 의령에 미래교육 테마파크가 2022년에 개관이 됩니다만 이제 그런 것에서 우리가 미래교육을 좀 일찍부터 다른 시도보다는 먼저 우리가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개별적인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론을 하는 과정에 이게 실현 불가능한 어떤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구글의 줌이라든지 우리가 외국 회사에서 만들어낸 다양한 툴들을 수업에서 활용을 합니다만 아무리 해도 그 수업에서 학생 활동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나 데이터는 다 그 회사의 소유가 되어버리지 우리에게 그 데이터가 정보가 하나도 남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징, 이 아이는 뭘 잘하고 이 아이는 뭘 못하고 이 아이는 어디에 관심이 많고 이 아이는 어디를 좀 더 보완해야 되고 하는 이런 어떤 정보가 우리한테는 하나도 남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노력해도 어떤 개인 맞춤형 학습이라든지 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 지원은 불가능하게 이제 되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네이버가 우리의 필요와 자기들의 필요가 맞아떨어지는 네이버가 개발한 웨일이라는 브라우저를 무상으로 우리 교육청에 제공하고 우리는 그 웨일이라는 브라우저를 사용함으로 해서 브라우저의 유저를 사용자 수를 늘려주는 이런 이해가 서로 맞아떨어지면서 우리는 아주 적은 돈을 들여서 우리 이름의 브라우저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이톡톡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이 어떤 외국에서 만든 그 도구를 써도 그 정보가 우리 소유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아이톡톡이라는 이 브라우저, 이 플랫폼에서 생기는 모든 데이터는 우리 교육청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적어도 한 2년 정도만 축적이 되면 아이들이 시험을 쳤을 때도 그 시험의 결과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약점이 무엇이고 장점이 무엇이고 하는 것이 다 나오면서 개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이 브라우저, 이 플랫폼이 아이톡톡인데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개발을 했고 교육부도 우리보다 교육부가 2023년에 이런 브라우저를 개발해서 보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로 봐서 우리는 적어도 2년 반 정도 앞서서 나아가는 다른 시도도 저희들 이 아이톡톡을 설명을 들으러 아이톡톡이 뭐냐라고 우리 교육청에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 막 이렇게 찾아오고 하는 이런 자랑스러운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교육감님하고 오늘 질의 답변한 거는 동업자 정신을 딱 발휘해가지고 하고 싶은 말 서로 다 했습니다. 우리 박문철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 IT 전문가시니까 이해되십니까? 예, 그럼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지사님 혹시 제가 지금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은 제가 말씀을 아주 간결하게 할 수 있는데 제가 공부를 좀 덜 했습니다. 그래서 혹여 제가 이 슬라이드를 띄울 때 저기 잘못됐다라고 생각되시는 건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은 제가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보고를 받기로는 엄청나게 공부를 하셨다고. 먼저 지금 오늘 전체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발표하신
그 지역 균형 뉴딜 선언이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제 동남권 메가시티 얘기를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부터 이제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이 힘을 합치자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수도권 쏠림 현상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인구가 50%를 넘어선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절반을 차지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각 시도 간의 시도 단위로 수도권과는 경쟁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부울경이 동남권에서 힘을 합하듯이 다른 권역에서도 호남권, 대구, 경북권, 충청권 이렇게 힘을 합해서 그 수도권 쏠림 현상을 좀 해결해 나가자라는 제안이었는데요. 의외로 다른 권역에서 훨씬 속도를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통합 논의가 많이 진척이 돼서 다음 지방선거에 통합시장을 뽑겠다라는 일정표를 확정하고 지금 공론화 과정을 밟고 있고요. 광주, 전남도 통합 추진단을 결성을 한 상황이고, 오히려 부울경은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 동남권 메가시티 논의로 협력과 연합 사업을 논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한국형 뉴딜을 이런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지역 균형 뉴딜을 중심으로 해 나가시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해주셨고, 거기에 각 시도가 각자 관련된 사항들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경상남도 도민으로서 뭐 참 좋은 일이었다,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실천할 걸로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게 정치권에서 한 목소리를 좀 낼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님이나 지사님께서라도 우리가 같은 식구로서의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일부 정치인들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동남권 특별자치도와 이 도민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저도 어제 뉴스를 보면서 제가 그 토론회 하는 거를 끝까지 봤거든요. 봤는데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이거와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왜 이분은 또 그때 그 당시에 지사하실 때는 또 다른 걸 이슈화했습니다. 그때는 물론 조금 다른 거였지만,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걸 우리 도민들은 믿고 따라야 할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주긴 했는데 어느 게 맞느냐. 그런데 오늘 뉴스에 저기 조간신문에 보면은 매일신문에도 조차도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대통령께서 지사님의 의견에 100% 신뢰한다, 이런 뉴스들이 쭉 제가 아침에 와서 스크랩해 보니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획일된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르지 않은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저도 이제 동남권 특별자치도를 말씀하신 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확인하진 않았지만, 이게 이제 가장 그 바람직한 방향은 대구 경북처럼 행정 통합까지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 부분은 그 동남권 부울경 단체장들이 모여서 논의를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견해를 함께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이제 당장 행정 통합 논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특히 울산은 지금 독립한 지 이제 그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울산 시민들은 지금 이제 와서 그 광역시로 분리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또 통합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기존의 광역 지방정부 간의 협의 방식의 사업이 아닌 뭔가 좀 이렇게 집행력이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데 대한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보면, 저는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거로 보는데, 이런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할 때 기존의 협의의 방식이 아니라
특별자치단체 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자치단체 연합 형태로 동남권이 행정통합 이전에 그런 단계를 통해서 집행력을 높여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의 문제 제기로 이해를 하고요. 저는 그 부분은 행정통합이 대구 경북과 같은 속도로 가든지 아니면 그보다 늦어진다면 그런 단계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거의 뭐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계별 그 프로세스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같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니까.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우리 지금 오늘 그 총리실 국토부였습니까? 발표하려고 하다가 좀 미루어진 공항과 관련해서 이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도 지사님의 의견이 어떤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과연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 건지, 가덕도인지 아니면 김해인지, 언론 인터뷰 내용, 또 부산 상위 회장님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국제신문을 보면은 가덕도를 반드시 지칭을 합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정부의 시스템은 각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걸 국민들을 믿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도지사께서는 다른 생각을 가진다. 이러면 이 분열되지 않겠느냐. 시스템을 분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은 국가의 시스템에서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회단체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합니다. 지금 제가 뭐 지사님이 그 단체를 지지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으나 장관 물러나라 그럽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구속시키라 그럽니다. 그 검증위원회를 우리가 지사님과 국토부 장관이 19년 6월 20일 날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뭐 구속시켜라 이런 주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지금은 총리실 산하에 있는 검증위원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위원회 이제 검증이 막바지에 있는 단계죠. 그래서 김해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적절한지, 안전이나 소음, 확장성,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등등 여러 가지 분야의 문제에서 이대로 진행해도 괜찮을지를 검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검증 결과를 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기존의 부울경 검증단에서 검증해본 결과는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심야에 커피 타임이라고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소음 문제 때문에. 부산 경남이 부산 신안과 연계해서 울산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의 물류 산업이 고부가 가치 물류 가공 산업으로 빠르게 발전하게 되면 항공 물류 산업의 발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항공 물류는 대부분 심야에 화물기가 뜨고 내리는데 김해 신공항으로는 그런 항공 물류 산업을 발전시키기에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동남권의 경제 미래와 연계해서 동부가 물류 허브라고 하는 동남권의 미래와 연계해서 바람직한 신공항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번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를 가지고 이 지역사회에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아니라 논의를 거쳐서 정부와 협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누차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같은 입장을 밝혀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가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저는 어디 뭐 가덕도다 아니다라는 걸 지금 제가 직접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방향의 공항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사님께서는 정치를 하시는 또 도민을 대신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최고의 의결할 수 있는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제가 이제 이 공항과 관련돼서는 저희 지역이 제가 밀양이지 않습니까? 네. 밀양이 엄청난 피해 지역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 밀양공항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느냐? 이 좋은 옥토를 공항으로 만든다는 게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도민들을 위해서 또 국가가 허브공항으로서는 내륙에 있어야 된다는 그때의 시그널 때문에 마음으로는 반대했지만 또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농민들은. 그런데 거의 15년 가까이 방치를 했습니다. 그 들을. 그래서 지금 이제 지사님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 재작년부터 몇 년 전부터 이제 좀 기반 시설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배수장도 만들고 또 용배수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농업인들이 인프라 구축을 어느 정도 하는 과정에 아직도 완결되지 않은 그런 미완성의 그런 농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김해 평야가 없어지고 아마 경상남도 유일한 이 단일 면적의 저는 개인적으로 평야라고 그럽니다. 하남들을. 네, 맞습니다. 굉장한 들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가장 적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이제 예컨대 이게 정치권에서 저는 계속적으로 여기다 저기다를 논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전문가들이 결정을 하면은 시스템에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김경수 도정 지사님께서 도민들로부터 표받은 지사님 아닙니까? 지사님이 정책적으로 입안을 해서 보내면은 그걸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공직자들의 역할이다.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전문가가 아니고 특히 결정권 바깥에 계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언론에 뭐 상의라든지 이런 데서도 어디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언론에. 그런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도민들의 피로감을 줄여주는 것도 지사님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무리한 부탁하시는 건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상이나 경제계에서 이 신공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와 희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그런 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결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국책사업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에서 결정하는 프로세스가 있고 지금은 그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런 국책사업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는 그에 관계되는 분야나 부문에 있는 국민들이나 시도민들이 얼마든지 의견은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걸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정쟁화하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양상으로 끌고 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뭐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의 주신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원래 시나리오에 있던 도정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 9월 달에 우리 전임 이승공 국장께 봉하마을의 우렁이 농법이 이게 생태계 교란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국장님은 또 농업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생태계 교란종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환경부가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어디서 착안했는가 하면은 봉하마을의 그 성수로가 굉장히 큽니다. 폭이 한 3m 정도, 깊이가 한 2m 가까이 되거든요. 뭐 지사님 계시선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거기는 겨울이 돼도 우렁이가 계속 살아있죠. 그래서 그게 온도가 영하 한 5도, 6도 정도 떨어져야만 없어지는데, 근데 참 희한한 게 환경부가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아까 농경국장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농민들이 힘이 없고 어려우니까 농업인들의 이해를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환경부가 그렇게 결정하고 우리 지침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수거하라 그럽니다. 네? 그 수거해라 하면 농민들은 옛날 흔히 하는 말로 밥 하나가 사먹는 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수거합니까? 그런 지침을 가지고 친환경 농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부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한가할 길이 없습니다, 농업인들은. 그거를 한두 마리도 안 하고 이동거리가 100m씩 하루에 200m씩 가는데 그거를 어떻게 다 잡아가서 논둑으로 넘어오는 거는 어떻게 망을 설치하고 등등 수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지침서에.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더더욱 희한한 거는
그걸 어길 경우에는 보조금도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농업을 이해를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농림국장께 여쭙지 않고 지사에게 여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저거 한번 보십시오. 저거를 다 수거해라 하면 예? 저런 형태입니다. 선생님, 저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결국 이 쌀의 친환경 농법과 관련돼서 이제 질문을 주신 건데요. 사실은 이제 친환경 농법은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지금 우렁이 농법이 말씀 주신 대로 농민들이 가장 손이 덜 가고 그 다음에 제초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은 친환경 쌀의 거의 전부를 우렁이 농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은 AI 때문에 없어졌지만 오리 농법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새로운 농법, 친환경 농법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우렁이가 생태 교란종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환경부에서 실제로 생태 교란에 우려가 있다. 다만 지금은 당장 이걸 생태 교란종으로 지정해서는 친환경 농업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이제 관리 기간으로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환경 농업은 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될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새로운 농법으로 전환하기 이전에 우렁이가 생태 교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기 위한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농민들의 책임으로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도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놓은 그런 우렁이 관리에 맞게끔 예를 들어 뭐 그런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대책을 농정국을 중심으로 강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사님께. 물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OECD 국가에 가입하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에서는 고독성 농약을 특히 제초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왜 안 만들느냐?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지 않고 그 규약에 따라서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어느 곳을 가든 뭐 합천이나 창녕이나 우리 고성 이런 데 가보면은 미꾸라지들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고독성 농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AP라는 이런 제도를 농림부가 지금 가지고 있고 제가 농업기술원장도 계시고 농림국장 계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경상남도가 전라남북도가 수도작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안보적 측면에서 살농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게 친환경화되어 있는 쌀을 특히 뿌리식물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가 지금 우리 경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친환경화되어 있다. 친환경 농산물에 준한다. 이렇게 보면 저는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일반 관행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역차별화하는,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 우리 도교육청의 그 학교 급식 식자재도 제발 뿌리식물, 고구마, 감자 등 뿌리식물, 또 수도작은 친환경의 스펙트럼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드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하시는 말씀처럼 친환경 농산물이 우수 식자재, 아까 우리 정재민 국장께서 하신 말씀이 딱 정답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우수 식자재가 맞습니다. 친환경 식자재라는 표현을 더 확대해서 우수 식자재라고 명명을 하면은 그 안에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함께 녹아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연구해 주십사, 결정해 주십사 이런 말씀 드립니다. 농민들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게 농민들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게 공직자 아닙니까? 예, 친환경 농업,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농수축산물에 대한 건 결국은 정부가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의 신뢰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정부가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저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그 요구가 높아지고 필요가 많아지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친환경 농법을 농민들의 입장에서 가능한 편리하게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술 개발에 함께 진전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는 친환경 쌀 재배와 관련해서는 생분해 필름을 활용한 잡초 제거 방법, 직파 방식의 그런 친환경 농법의 실험을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농법들이 만들어지면 그럼 그 과정에서 지금 우렁이 농법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농업 과정에서 우려되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